네, 어제 문재인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대출을 제한하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규제는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네, 관심은 급등하는 집값이 잡힐지 여부인데요. 오늘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분석하고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하루가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소장께서는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고육지책이 아니었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육지책이라는 건 삼국지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족을 잘라가면서까지 희생해가면서 이 조조를 치는 이런 전략을 말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뇌와 고충이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사실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6월 19일 6.19 대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모두 8번 부동산 대책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2 대책 같은 경우에는 김현미 장관이나 김동연 부총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부동산이 가격이 잡힐 수 있다라고 자신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바람에 정부 스스로는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된 것 스스로 시인해야 되니까 가슴이 상당히 아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뛰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정책 실패를 시인하고 8번째에 도전했다. 그런 면에서 고육지책이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결연한 자세가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제 나온 대책들을 좀 하나하나 좀 여쭤볼 텐데요. 먼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린 부분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조처의 가장 핵 중의 핵이 종부세 세율을 3.2%로 올린 것이죠. 이 종부세라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에 생긴 법인데요.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매기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재산세밖에 없었어요. 재산세는 모든 국민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다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는 재산세 중에서도 좀 고급 주택,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과세를 해서 그 돈을 서민주택 안정에 쓴다는 그런 취지로 2005년도에 도입된 겁니다.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최고 세율이 3%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헌 심사까지 받고 우여곡절을 거쳤고,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세율이 대폭 낮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세율은 최고가 2%죠. 그리고 평균 세율을 보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현재 종부세는 별 부담이 안 되는데, 어저께 전격적으로 3.2% 올렸습니다. 사실 이 종부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2005년에 종부세를 도입하자마자 세금 폭탄이 터진다 해서 조세 저항이 본격화됐고, 그로 인해서 공교롭게 2005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정권이 망했다라는 그런 반성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와서 종부세만큼은 좀 천천히 올리려고 많이 그 카드를 아껴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또 7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전공법으로 가자. 이래서 종부세 카드를 이제 빼드는데 3.2%. 특히 종부세는 당장에 소득이 안 생겨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속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소득은 없지만 과거의 소득으로 주택을 사놓고 노후에 어떤 임대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은퇴자들,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여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 정도 세금 내는 것도 여전히 감수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종부세 3.2% 이것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분이 있고 시장 반발도 좀 예상이 되는데, 이번 9.13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역시 무주택자로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좀 쪽집게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는 곳에는 규제를 하고 오르지 않는 곳에서는 좀 도와주는 이런 형식인데, 특히 이번의 부동산 규제 대책,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그동안엔 다주택자 하면 3주택까지를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기획재정부의 구상이었는데 어저께 이 9.13 대책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주택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예. 조정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이 다 들어가 있고 경기도 일부, 부산 이런 데 대도시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도시는 2주택 이상부터는 전부 이 종부세 그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동시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파트 청약 제도에 있어서 한 채라도 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후순위로 밀어버림으로 인해서 예. 1주택자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1주택자에게 대해서는 정말 이 부동산 규제 와중에 내 집 마련에 물실호기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무주택자인데 돈이 없으니까 무주택이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온들 돈이 없으면 은행 대출이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이런 마당에서 과연 자력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번 정책 최대 수혜자는 무주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대출을 받지 않고 이제 주택을 여러 채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이제 아무래도 대다수의 현실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대출을 좀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한 것이 과연 이제 부동산 집값을 좀 잡는데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당장 이제 대출을 규제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좀 끼고 사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수요, 여력이 많이 줄게 되죠. 특히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 빚을 내서 사야 되겠지만 은행 대출이 막혔을 경우에 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경우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은 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1,150조가 풀려 있습니다. 예. 부동산에 돈을 안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 돈은 어딘가 가게 되어 있어요.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부동산을 사든 또는 지금 이 부동 자금이 1,150조란 얘기는 그것이 현금 형태로 뭉치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계에 예금 계좌로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에는 지금 이 1,150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1,150조 시중의 전체 유동성 관리가 되지 않고서는 대출 억제만으로는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다. 상당한 효과가 있지만은 그렇다 대출 억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또 이 대출을 억제하는 과정에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두 수십 년 준비해가지고 집을 내일 모레 한 집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정부가 갑자기 대출 규제하는 바람에 집을 못 사서 예. 파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청약 시장에서도 소외되고 대출도 좀 막히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무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좋아졌는데 특히 이번 대책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1주택자들이에요. 주택을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 정부에서는 일각에서는 투기 세력으로 보지만 네.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자그마한 연립주택 1억짜리를 하나 샀다가 또 10년간 돈을 모아서 이제는 예. 3억짜리로 갈 때 이 갈아탈 때 2주택, 3주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책은 물론 예외 규정을 좀 두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옥석 구분을 없이 이 2주택을 사는데 대출을 규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정부의 대출을 막아서 가수요를 좀 막아보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희생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발표 후라도 이 선의의 실수요자, 이 정부는 이번에 9.13 대책을 할 때 실수요자를 기회를 최대한 주겠다는 것이 이번에 정책 방향이었기 때문에 투기는 잡되 실수요자한테는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세심한 주의와 관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자는 확실하게 보호하고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다. 이게 이제 이번 대책의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1주택자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 청약으로 큰 집으로 가겠다는 목표도 좀 이룰 수가 있는 거고, 뭐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주택을 현재 저급한 집에 살고 있는데 20년, 30년간 청약금을 가입을 해서 예. 당첨이 됐다. 그런데 그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해가지고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럼 1주택자가 영원히 그 집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개인적으로는
이 분가해야 될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예. 노부모 또 양쪽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처가하고 이 본가 이를 모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전체 방향을 1주택자도 규제하지만은 이런 개인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플렉시블하게 좀 융통성을 갖고 해주는 그런 조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우회 대출로가 좀 악용돼 와서 이제 대출 규제의 구멍으로 지적된 임대사업자 대출도 이제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는데 갭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 갭 투자라는 게요. 갭 투자를 이제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뭐라고 그럽니까? 투기의 전형처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내막을 보면 물론 그 안에는 투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을 하나 산다. 또 자기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에도 강남에 어느 집을 산다 또는 지방에 있는 어떤 집을 산다 할 때 이미 그 집은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거래되는 모습을 보면 전세금을 빼고 나머지 차액만 투자해서 일단 명의를 옮긴 다음에 서서히 이제 전세를 빼는 거거든요. 여기서 갭 투자가 나온 건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갭 투자를 10채씩 20채씩 갭 투자의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게 투기에 악용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주택을 이 등록을 하면 자금 출처 조사도 하지 않았고 양도세도 빼주지 않습니까? 네네. 또 정부가 파리 대책을 할 때 김현미 장관이 제발 좀 임대주택 신고를 하라고 정부가 촉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서 임대주택 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임대주택을 해놓고 거기서 돈이 빠지니까 또 거기서 은행 대출을 받고 그래서 갭 투자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잡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만은 불과 1년 2개월 전에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이 정책의 실패다. 네. 이런 면에서 정부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울러서 임대주택을 줄이면 임대주택을 정부가 늘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 사는 사람들, 월세 사는 사람, 특히 월세를 확대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면 세입자들이 또 고통을 받을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임대주택의 취지는 지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살리되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놓고 그 돈을 빼서 갭 투자를 한다든지 또 뺀다든지 이런 것을 좀 차단하는 예. 좀 과학적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좀 감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상세안은 오는 21일에 추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제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제일 안타까운 일인데요.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7번의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한결같이 모두 수요를 줄이는 거였어요. 자,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우리 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의 이 가격 조절 메커니즘이에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잡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만 줄였거든요. 예. 7번 계속 수요를 줄이다 보니까 이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튀는 현상이 나와서 8번째 드디어 공급까지 드리는 대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30곳 지역에 이 그린벨트나 공지를 풀어서 네. 거기다가 30만 가구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두 가지가 지금 문제가 걸린 거예요. 하나는 과천 국회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제 신창현 신창현 의원이 그 해제 대상 지역의 그 카카오톡으로 그 도면을 풀어서 시중에 공개를 해서 기밀이 누출이 된 거예요. 기밀 누출된 것뿐만 아니라 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누출된 이후에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조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기간에 과천 그린벨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것은 분명히 투기에 혐의가 있는 거예요. 네, 소장님, 그 8곳의 지역이 이번 대책에 포함이 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현재 30곳 중에서 8곳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고민은 이제 그 과천 하나 빼고 29개를 그대로 발표하느냐. 아니면 과천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실적이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예. 그 지역을 넣어줬다가는 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클 거 아니냐. 그래서 과천을 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지역을 잡는데 김현미 장관이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이걸 하나하나 잡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회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서울 지역의 그린펠트인데요. 네.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데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 서울을 풀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 지역의 그린펠트 푸는 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21일 날 이 김현미 장관이 발표하는 공급 확대 대책,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이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저금리 문제가 꼽히고 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됐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정한 것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이 국무총리께서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고 저도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그 본 뜻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어저께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아주 강하게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졌다. 특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돈 내서 빚내서 집 사라 하는 바람에 풀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금리를 좀 조정할 때가 되지 않았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한 것인데 이것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예. 사실 한국은행을 조정해가지고 금리를 정부 주도로 마음대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똑바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국무총리가 이제는 금리를 올리는구나. 그래서 어제 채권 시장에 금리가 폭등을 했어요. 네. 채권 시장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외국인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들이 한국은 금리를 정부가 조작하는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이런 거거든요. 금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에 맡깁니다. 정부가 통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요. 예. 통제를 하게 되면 국제금융사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낙연 총리는 어저께 큰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실수를 자기는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예. 뒤집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뒤집었으면 좋겠고요. 한국은행의 금리의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그동안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정부의 시녀처럼 정부 하라는 대로 다 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검토위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독립성, 자율성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 면에서 소신껏, 왜냐하면 이 금리는 부동산 하나만 봐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또 경기가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을 검토위원 소신껏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조심히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금리 인상 시기가 왔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금리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 이주열 총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열 총재는 새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 인준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과거를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마당에 우리는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 금리 격차가 생겨서 우리나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경제학에서는 테이퍼 텐트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지금 우려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 한번 금리를 내려놓으니까 다시 올리는 또 부담이 지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 지표를 생각해서 금리를 했는데 거의 올릴 때가 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올릴 때가 왔지만은 금리가 올릴 상황이 됐다 해서 기계적으로 올리게 되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행기도 이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서서히 내려야 돼.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1,500조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늘어나 있거든요. 예. 가계부채 금리 0.25%만 올리면 도산하는 가게도 생기고 기업들의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 사정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서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사전에 예고해 가면서 서서히 조심스럽게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이 부작용을 다른 방식으로 막아가는 그런 조처. 이것은 제닛 옐런 미국 연방은행 준비제도 이사장 약 한 3년에 걸쳐서 매우 과학적으로 점진적으로 전 잘했다고 보는데요. 우리도 그런 것을 좀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